자, 전쟁 일어난 다음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자, 양난 이후에 정치는 어떻게 운영되었을까? 여러분, 원래 전쟁 일어나기 전에 경국대전을 기반으로 하여 경국대전에 나와 있는 중앙통치체제, 의정부와 육조 이런 거를 중심으로 통치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전쟁 때문에 약간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전쟁할 때는 의정부가 그 육조가 지방에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거를 다시 의정부한테 보내고 의정부가 다시 이거를 왕한테 보고하고 왕이 결정한 다음에 이거를 다시 의정부한테 말하고 의정부가 다시 육조한테 보내고 육조가 다시 이걸 지방한테 보내고 라고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전쟁은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자, 그게 힘들다 보니까 임시회의기구로 빨리빨리 결정하고 빨리빨리 결정을 내리는 임시회의기구가 만들어집니다. 그 기구가 뭐였느냐? 준비한다. 변방. 다른 말로 하면 국경선 근처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국경선 근처에서 일어나는 군사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 긴급하게 논의하는 임시회의기구라고 하는 게 새로 설치되는데 그게 바로 비변사예요. 이 비변사라고 하는 게 여기 별 곱하기 이렇게 할까? 1억. 자, 이 비변사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그 전쟁 일어나기 전에 의정부, 육조 이 모든 기구가 전부 다 합쳐져 있는 게 바로 비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쟁 여러 가지 외란, 호란 일어난 이후에 비변사의 기능은 매우 강화되었다. 왜냐? 계속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원래 전쟁하기 전에는 비변사라고 하는 게 무슨 기구였느냐? 여진족이나 일본 해적들의 침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설치된 임시회의기구였다. 임시회의기구. 자,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에 얘가 엄청나게 권력이 강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국방에 대한 거, 군대에 대한 거, 외교에 대한 거, 전쟁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국가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전부 다 결정하는 최고 강한 권력기구가 되게 되었다. 원래 전쟁 전에는 의정부가 가장 강한 기구였는데 이제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절차를 걸쳐가지고 결정하는 의정부 육조 체제 너무 불편하다. 우리 비변사 한번 해봤으니까 계속 비변사 가지고 하면 안 되나? 라고 하게 된 거예요. 다음, 이에 따라 왕권이 약화되었고 의정부 육조의 기능도 유명무실해졌다. 유명무실. 이름은 남아있지만은 실제 권력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됐죠?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 없나요? 다음 할게요. 자, 그래서 붕당 정치. 지금으로 치면은 여러분 정당의 중심으로 하여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견이 똑같은 사람들, 같은 지역 출신 사람들,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정당 지금 하도 당 이름 바뀌어가지고 국민의힘 또 뭐였노? 민주당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정당 정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선거를 해가지고 어느 당의 편에 들어줄 건지 우리가 정해주는 거잖아요. 표를 많이 받은 쪽에 정당이 더 힘이 세지고 법을 만들거나 할 때 결정권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조선시대에는 붕당 정치를 할 때 어느 붕당이 더 힘이 강한지 결정하는 건 누구냐? 왕이에요, 왕. 왕이 이 붕당편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또 다른 정당편을 들어주거나 이거를 왕이 전부 다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니까 전쟁 이후에는 붕당 정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는데 첫 번째, 광해군이 손을 들어준 붕당, 정당은 누구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니 광해군의 승리배교를 뒷받침해준 게 바로 누구다? 여기 나와 있네. 북인이었다. 광해군 때는 북인이었다 나와 있죠. 광해군 때는 북인이었다. 북인 말고도 남인도 있었고 서인도 있었는데 얘들 다 제꾸고 북인이 권력을 잡은 체제가 바로 광해군 때였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면은 이응하세요. 이해 안 되면 이응. 계속 한다 그러면 자, 북인은 서인과 남인의 정치 참여를 배제하면서 무시하면서 정치를 이끌어 나갔다. 그러다가 이제 광해군 쫓겨나게 되니까 북인도 전부 다 제거당하게 됩니다. 북인 전부 다 싸그리 사라져요. 그러면 누구만 남게 되느냐? 이제 남인이랑 서인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남인이랑 서인만 남게 됩니다.
자, 나와 있죠. 인조 때에는 서인이 주도하였고, 왜냐? 서인이 혁명 일으켰으니까, 반정 일으켰으니까, 남인이 쫄딱으로 참여하는 그런 정치가 바로 인조 때랑 효종 때였다. 오케이? 자, 그랬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었느냐? 어디 갔노?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었느냐? 자, 볼게요. 17세기 말, 그래가지고 인조 반정으로 집권한 서인은 남인과 함께 같이 논의하는, 함께 정치하는 공론 정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둘이 같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정당이 하나만 있으면 그거 완전 개판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정당이 하나만 있는 국가는 어디냐? 중국이랑 북한입니다. 공산당만 집권하는 그런 체제가 더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노력하였다. 그러나 17세기 말이 되면은 서인이랑 남인이 서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싸우게 되면서 서인하고 남인 둘 중에 딱 하나만 남는 정치체제가 운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예송, 2차 예송 있는데 1차 예송 때는 서인이 이겼다가 2차 예송 때는 남인이 이기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서인이 권력을 잡았을 때 남인을 싹 죽이진 않아. 한둘 셋넷 이렇게는 남아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2차 예송 때에도 남인이 권력을 잡지만 서인을 싸그리 죽이진 않아. 한둘 셋넷 이 정도는 남아있어. 뭔 말인지 알겠지? 다 죽이면 그거 완전 폭군 되는 거니까 그거는 경계하는 거예요. 서로.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해 안 되면 이응하세요. 이해 안 되면 이응. 자, 없고. 자, 그렇게 되면서 점점 상호 공존을 추구하던 붕당 정치가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이제 싸그리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자, 숙종이 왕이 되었다. 숙종이 왕이 됐어요. 숙종이 왕이 되었는데 숙종 때 그 유명한 인현 왕후와 장희빈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숙종이 인현 왕후가 서인 쪽 사람이었고 장희빈이 남인의 딸내미였나? 막 이래요. 남인 쪽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숙종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하들을 약하게 만들기 위하여 일부러 서인 편 들어줬다가 남인 싹 죽이고 남인 편 들어주고 서인 싹 죽이고 이런 정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버스를 갈아타는 거를 환승이라고 하잖아요. 왕이 일부러 정권을 잡은 붕당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 환국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환국이라고 합니다. 자, 황국을 단행하자 붕당 간의 정치 대립이 더욱 격화되었다. 당연하지. 왕이 편 안 들어주면 싹 죽게 되니까. 원래 그래서 경국대전에 의하면은 신권과 왕권이 있고 이 두 개를 견제하기 위하여 3사가 존재했다. 이거 맞지? 그랬는데 이제는 3사가 왕권과 신권을 균형을 잡아주고 부정부패를 지적하고 왕한테 쓴소리하고 이런 거 안 하고 서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서인 편에 들어주고 남인이 3사다라고 하면 남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남인 편에 들어주고 즉 3사가 언론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붕당의 이익만 주장하게 되었다. 정권을 잡은 붕당이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붕당 정치의 핵심인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기능이 결국 사라지게 되었다. 자,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이응하고 질문하세요. 이해 안 가는 거 있다 하면 이응하고 질문하세요.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선조 때가 되면은 살인파가 동인, 서인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동인, 서인 갈라지게 되었다. 자기 집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동인, 서쪽에 있는 사람이 서인이 됐대요. 보통 서인이랑 동인은 선생님도 같은 학교 출신입니다. 같은 서원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색깔도 매우 비슷했어요. 자, 그리고 또 동인, 서인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광해군 때가 되게 되면은 결국 이 동인이 다시 남인이랑 북인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서인은 그대로 남아있었거든. 그런데 북인이 보통 의병 출신이 많아요. 곽재우 같은 의병 출신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광해군은 북인이랑 손을 잡고 정치를 했다. 그런데 광해군이 쫓겨나면서 북인도 같이 쫓겨나게 되었다. 그 이후에는 남인하고 서인만 남게 되었다. 인조 반정을 서인이 일으켰기 때문에 서인이 권력을 잡고 남인이 도와주는 형태로 정치가 운영되게 되었다.
그러다가 현종 때가 되면은 예송 논쟁. 누가 성리학을 더 잘 이해하고 있느냐. 누가 성리학을 더 잘 이해해서 여기 나와 있죠. 효종이 죽은 다음에 상복. 하얀 옷을 몇 년 동안 입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논쟁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외란호란 일어나고 나서 민생은 아직 안정되지 않았는데 자기들 지배층들끼리는 흰색 상복을 1년 입느냐 3년 입느냐 1년 입느냐 9개월 입느냐 그걸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성리학의 나라에서 성리학이 더 완벽하게 알고 있다. 성리학의 나라에서 내가 성리학의 대장이다 라고 하는 거를 서로 성리학에 대한 이해 여부를 가지고 권력 다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숙종 때가 되면은 결국 환국이 총 3번 일어나게 되면서 서인편 들어줬다가 남인편 들어줬다가 서인편 들어줬다가 남인편 들어줬다가 숙종 입장에서는 인현왕후랑 살았다가 장희빈이랑 살았다가 다시 인현왕후랑 살았다가 이게 나와있죠.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 붕당 정치의 변질이 일어나게 되었다. 사실 왕이 본인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 붕당 정치를 악용한 면도 있기는 했었다. 이 와중에 균형을 잡아야 했던 3사는 자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붕당의 이익만 주장하게 되었다. 됐죠? 자, 개판입니다. 붕당 정치가 개판이 이런 개판이 없습니다. 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하여 또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하여 또 어떻게 하느냐? 새롭게 등장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영조랑 정조예요. 왕 이름 끝에가 조로 끝난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왕이라고 했죠. 영조랑 정조가 워낙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원래는 영종이었고 정종이었는데 일부러 나중에 후대의 왕들이 와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판단하여 영조, 정조로 바꿔줬다고 합니다. 그럼 영조랑 정조는 어떻게 하였느냐? 남인, 서인 가리지 않고 탕평책을 실시하겠다라고 합니다. 서인이 권력이 이렇게 셌다가 남인 권력이 이렇게 셌다가 다시 남인 권력이 이렇게 셌다가 서인 권력이 이렇게 셌다가 이렇게 반복되면서 이 와중에 왕은 완전 찌끄레기예요. 완전 왕은 쩌리가 된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등장했던 영조와 정조는 안 된다. 신하들한테 권력을 주지 않겠다. 모든 권력은 왕이 휘두르겠다라고 하면서 영조와 정조가 자, 엄청난 왕권이라고 하는 망치를 휘둘러요. 왕권. 그래서 일부러 이 신하들의 권력을 전부 다 탕탕탕탕탕 망치로 다 두드려서 이 남인과 서인의 권력 차이를 전부 다 평평하게 오케이? 탕평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제 신하의 권력 따위는 의미 없어요. 왕권만 제일 중요합니다. 오케이? 왕권이 제일 중요한 탕평책을 시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영조는 일부러 본인의 권력을 위해서 탕평파라고 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다. 네. 오케이? 남인 서인이 아니라 탕평파를 중심으로 정치하였다. 이 탕평파에는 남인도 들어가 있고 서인도 들어가 있고 뭐 오만 애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그게 바로 탕평파를 중심으로 한 영조의 정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영조가 조선시대에 가장 오래 살아있었던 왕이거든요. 처음에는 당연히 영조가 훌륭하고 탕평파를 중심으로 권력을 집중시키는 왕권을 강화시키는 정치를 하기는 했지. 그런데 영조가 나이가 드니까 영조도 자기 아들이었던 사도세자도 죽이고 영조도 많이 권력이 약해졌거든요. 영조의 똑똑한 머리가 많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거를 노리고 있었던 탕평파들이 이제 영조를 휘두르면서 엄청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게 돼요. 오케이? 우리 딱 영조까지 했다. 자, 교과서 보세요. 이 시기에 즉위했던 신하들이 미친 듯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그래서 서인이 집권하면 남인이 싸그리 죽고 남인이 집권하면은 그 서인이 싸그리 죽고 그랬었던 이 와중에 집권했었던 영조는
탕평책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붕당 간의 대립을 왕이 조절을 해주고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게 되었다. 자, 그리고 서인이랑 남인을 끊임없이 뽑아내는 붕당의 근거지였던 학교, 지방에 있는 학교 서원을 대폭 정리하였다. 전국에 한 1000몇 개 있었거든요. 자, 이거를 한 200몇 개로 미친 듯이 줄여버립니다. 엄청, 뭐 200개도 안 남겼나? 여태껏 엄청 줄여버려요. 그게 바로 서원 정리, 영조의 서. 붕당이 권력을 휘두르는 거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서원 때문에 백성들 많이 힘들었지.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아 많이 힘들었지. 세금 줄여줄게 라고 하면서 새로운 세금 정책, 균역법이라고 하는 걸 실시합니다. 균역법. 이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원래 균역법 만들기 전에 있었던 법이 뭐냐면은 여기에요. 여기에는 군역이 있었고 요역이 있었잖아요. 이 중에 군역을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도 돈 내는 대신에 군대 안 간다라고 하면은 군대 안 가고 돈 낼 거잖아요. 그쵸? 자, 균역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돈을 내는 대신에 세금을 내는 대신에 군대 안 가는 거예요. 균역법은 군대에 가는 대신에 1년에 2필 내던 군포를 1필로 줄이는 것으로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몰라도 돼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뿐만 아니라 영조는 비석을 세웁니다. 이 비석에 뭐라고 써있느냐? 나는 탕탕평평한 정치를 하겠다라고 돼 있거든요. 자, 근데 탕탕평평 두 글자 같이 남아있으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탕평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 탕평비를 설치했었던 것도 바로 영조였다. 여기까지 질문하세요. 맞나요? 다음 정조 넘어갈게요. 영조 정책, 영조가 다스리던 시기에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느냐? 영조 시기의 문제점은 바로 1월이 영조 때의 문제점은 탕평파가 결국 권력을 휘두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탕평파들의 그 싸움 속에서 사도세자가 죽었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경조는 탕평파 때문에 자기 아빠가 죽임을 당했던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질문. 정조가 자기 아빠가 탕평파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 자, 그럼 정조의 목표, 정조가 맨 처음에 왕이 된 다음에 한 일은 뭘까요? 오잉? 다들 사라졌네. 다 이니만 듣고 있네. 여러분. 그렇지. 모든 탕평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와, 씨, 망했다. 사도세자의 아들이 왕이 되다니. 내가 사도세자, 영조의 아들을 죽였는데, 이제 영조의 손자가 사도세자의 아들이 왕이 되다니, 이제 망했구나. 탕평파 죽이겠지? 정조를 없애야 되겠다 해서, 정조는 조선시대 왕들 중에서 제일 암살 시도를 많이 당했던 왕이에요. 오케이? 그랬는데, 정조가 왕이 되자마자 정조가 발표를 합니다. 뭐라고 발표하느냐? 우리 아빠 죽였던 애들한테 복수하지 않겠다. 내가 왕이 되긴 했지만 나는 왕권을 내 맘대로 휘두르는 게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하느냐? 나는 이 탕평파도 없애고 탕평파라고 하더라도 능력이 있으면은 정치에 등용을 하는 나는 우리 할아버지의 영조의 탕평책과 다른 새로운 탕평 정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래서 탕평파 플러스 이때까지 권력에 소외됐었던 남인, 소론 이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정치에 참여를 시켜줘요. 오케이? 와, 충격이야. 아빠의 원수를 갚지 않고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올바른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정치에만 관심을 가지겠대. 이게 바로 정조의 탕평 정치예요. 그 당시에 권력에서 소외당하고 있었던 모든 정당, 붕당을 전부 다 포함시킨 새로운 정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뛰어난 정치 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예전의 집현전 그리고 또 예전에 홍문관 같은 새로운 기구를 만듭니다. 그게 뭐냐? 규장각이라고 하는 기구예요. 규장각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논의하고 그리고 그 성리학과 관련된 책을 공부하며 연구하는 연구기관이었어요. 오케이?
이 규장각을 통해서 엄청 똑똑한 천재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정조는 특히 서얼 출신을 차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장각에는 서얼 출신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박제가, 경야경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홍대용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규장각 출신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정조가 제일 예뻐했었던 천재가 바로 그 유명한 경야경입니다. 자, 규장각을 설치하여 국왕 중심의 정치 체제를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왕의 친위 부대, 엄청나게 암살 위험을 많이 당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자기를 호위하기 위한 자신의 호위 부대를 만듭니다. 호위 부대 이름이 뭐였느냐? 장룡령. 사람 이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끔 장령실 동생이 장룡령인가 막 이렇게 착각을 하더라고요. 노노노. 장룡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호부대, 경호원 이름입니다. 경호부대의 이름이야. 경호단체의 이름입니다. 강한 친구들 이런 것처럼. 장룡령이라고 하는 친위 부대를 설치하여 자신의 목숨을 이제 안전하게 하려고 했고, 그리고 또 왕이 이렇게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이, 한양이 너무 지나치게 붕당한테 휘둘리고 있다. 특히 서인 중에서도 특히 노론한테 휘둘리고 있다. 서울의 모든 땅값이 결국에는 서인, 노론 출신 사람들한테 휘둘리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서울을 옮기려고 시도도 했었습니다. 서울을 어디로 옮기려고 했었느냐? 수원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수원으로 옮기려고 하고 수원에다가 새로운 건축물까지 만듭니다. 그 건축물 이름이 뭐냐? 화성입니다. 자, 화성인데 몰랐겠죠? 우리의 임금님은 결국 나중에 이 화성에서 연쇄살인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여튼간 수원에서 화성으로 옮기려고 했지만은 그 전에 우리의 임금님 죽임을 당하게 병으로 죽어요. 정조가 병으로 죽게 되면서 개혁 정치는 실패하게 되었다. 왜냐? 정조가 너무 젊은 나이에 죽거든요. 너무 젊은 나이에 죽는데 하필이면은 정조 죽고 나서 정조의 아들이 또 꼬맹이였어요. 완전 어린이가 정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정조의 모든 정치가 전부 다 취소되게 돼요. 정조가 실시했었던 모든 개혁 정책 없었던 걸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었다. 뿅. 여기까지 질문. 없나요? 자, 학습지를 나눠줄 건데 지금 학습지 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내가 나눠준 게 없으니까. 오늘 진짜 늦네. 으쌰. 실제 학습지는 요거예요. 여러분 학교 오면 줄게요. 자, 이런 학습지가 있거든요. 자, 중요한 거 내용만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비변사라고 하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필기 안 해도 돼요. 이거 학습 줄 겁니다. 이거는 머릿속으로 오늘 했던 거 한 번 더 정리한다고 생각하세요. 전쟁 끝난 이후에 국가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최고기구 비변사가 가장 강력한 기구가 되게 되었다. 서인이 권력을 잡으면은 비변사는 서인 거가 되었고, 남인이 권력 잡으면은 비변사는 남인 거가 되었다. 그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왕권은 약화되었고 의정부와 육조가 매우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2번, 붕당 정치가 전개되었는데 붕당 정치가 예속 논쟁, 환국 이런 거를 통해서 원래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권력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원래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붕당을 잡아먹고 나만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상대방의 붕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변질이 일어나게 되었다. 붕당 정치가 변질된 이유는 예송과 환국을 거치면서부터였다. 됐나? 다음. 자, 이러한 잘못된 붕당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영조랑 정조가 크게 노력하였다. 그 노력을 뭐라 부르느냐? 탕평 정치라고 불렀다. 신하의 권력을 탕탕탕 때려서 국왕 중심으로 하는 권력 집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영조가 이런 정치를 했던 배경은 무엇이었느냐?
붕당 정치로 인해, 변질로 인해 왕권이 위협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탕평 정치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탕평파 중심의 정치를 운영하였다. 노론소론 그런 거 가리지 말고 영조의 정책을 도와줄 탕평파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 중심으로 정책을 하였다. 붕당의 근거지였던 서원을 정리하였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세금 제도를 바꿨는데 균역법이라고 하는 거였다. 자, 그리고 경국대전 너무 오래됐는데 우리 이때까지 한 번도 법전을 바꾼 적이 없었거든. 경국대전을 수정을 합니다. 수정한 경국대전을 뭐라 부르느냐? 속대전이라고 불러요. 속대전. 계속하죠. 다음 to be continue 계속이라 하잖아요. 그 속할 때 계속할 때 속이에요. 경국대전의 그 다음 버전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탕평파의 대부분이 바로 노론이었다. 노론을 중심으로 한 정치가 되었고 결국 노론이 사도세자도 죽였고 권력을 집중시켰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외가 친척들, 외척을 통한 정치, 오케이? 그런 게 있었고 정조 때의 탕평 정치는 영조를 계승하기는 했지만은 탕평파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 소론, 남인, 노론 전부 등용하는 그런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정책을 논의하고 국왕을 지지하기 위하여 규장각을 설치하였으며 여러분 혹시 나중에 배우는 건데 프랑스 사람들이 강화도에 쳐들어와서 직지심체요절 같은 중요한 책들 전부 다 훔쳐갔던 사건. 병인양요 기억나요? 병인양요 때 걸렸던 도서관 이름이 뭐냐? 외규장각이거든요. 규장각, 실제 규장각은 여기 궁궐 안에 설치되어 있고 궁궐 안에 있는 규장각에 워낙 중요한 책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책들을 복사해서 강화도에도 하나 그 도서관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바로 바깥에 있는 규장각이다 해서 왜 규장각이에요. 오케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그러하였다.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군대로 장룡령을 설치하였으며 수원화성도 건설하였다. 특히 수원화성 같은 경우에는 거중기로 건설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죠. 원래 조선시대에는 요역, 백성들을 동원하여서 그 성을 쌓았었는데, 이제는 거중기로 사람의 힘이 아니라 기계의 힘으로 만들었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했느냐. 백성들한테, 야, 네 노동력을 내가 강제로 뺏어가는 게 아니라, 네가 일을 하면은 일당을 줄게 라고 하면서, 거중기 플러스 사람들한테 일당을 줘서 화성을 만들었다. 그래서 화성은 엄청 빨리 만들어요. 자본주의적인 성격이 많기 때문에. 자, 또 무슨 개혁 정치를 하였느냐? 금난정권, 신해통공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리고 또 대전 통편을 편찬했다 나와 있는데 이게 세 번째 경국대전이에요. 오케이? 첫 번째는 경국대전, 두 번째는 속대전, 세 번째는 대전 통편. 사회가 바뀌면,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은 법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경국대전이 너무 오랫동안 안 바뀌고 있다가 한 300년 지나고 나니까 두 번이나 바뀐 거예요. 속대전, 대전 통편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리고 또 탁지지라고 하는 거 그냥 책이니까 그냥 넘어가도 돼요. 자, 그런데 금난정권, 신해통공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금난정권, 난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 혼란한, 시장 질서를 혼란하게 만드는 불법적인 장인을 우리는 난전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여러분, 원래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서도 장사하는 사람들은 세금 내고 장사하는 거예요? 세금 안 내고 장사하는 거예요? 내는 사람들이거든요. 난전은 세금 안 내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안 내고 몰래 하는 거예요. 불법입니다. 완전 불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금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난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완전 안 좋거든요. 세금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전 난전을 극혐합니다. 그래서
세금 내는 사람들이 그 국가에 불만을 표시를 했어요. 우리는 세금도 내는데 전마들은 세금 안 내고 몰래 몰래 장사하는데 왜 쟤들을 100% 전부 다 규제를 못 하느냐라고 불만이 생겼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선 초기부터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는 정식 상인들에게 권리를 줬다. 무슨 권리를 주느냐? 금난전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줬다. 띄어쓰기 어떻게 하느냐? 금난전권이에요. 난전을 금지하는 권리예요. 한마디로 내가 세금 내고 장사하는 조선시대 상인인데 길을 가다가 우리 가게 근처에서 나랑 똑같은 물건을 파는, 내가 예를 들어 채소 가게를 하고 있다, 야채 가게를 하고 있다, 채소 가게를 하고 있는데 내 가게 근처에서 어떤 할머니가 돗자리 펴놓고 거기서 나무를 팔고 있는 거야. 그럼 나는 뭐 해도 되느냐? 그 할머니의 나무를 전부 다 압수하고 할머니를 때리고 할머니를 감옥에 집어넣고 할머니가 팔고 있었던 걸 전부 다 엎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도 나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 저런 세금 내지 않는 불법적인 상인들 때문에 세금을 내고 장사는 내가 불이익을 봤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난전을 처벌할 수 있는 권리 하고 금지할 수 있는 권리, 바로 금난정권을 정식 상인들은 전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해됐다 하면 이응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렇게 허락받은 사람들만 장사를 하고 허락받는 것도 엄청 힘들어. 그렇게 되면은 조선시대의 상업은 발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그런데 조선시대도 이제 슬슬 장사 상업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는 경조 때가 되면은 신해년에 금난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폐지하게 됩니다. 자, 신해년에 금난정권을 폐지했던 이 사건을 뭐라 부르느냐? 신해통공이라고 불러요. 모두 통하게 만들었다. 오케이? 자, 신해통공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거를 폐지했기 때문에 정조 이후로부터는 조선시대 상업이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는 첫 번째 계기가 마련되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이응하세요. 오케이. 다음, 탕평정치의 의화한 한계입니다. 자, 탕평정치, 영조랑 정조의 정치가 도움된 건 무엇이냐? 아까 말했죠. 규장각에는 서울 출신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정조는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상업을 할 수 있도록 상업의 제한도 풀어줬어. 선생님, 그러면은 정식 상인들이 불리한 게 아닌가요? 세금 거의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금난정권을 없애더라도 괜찮게 만들어요. 오케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허가받은 상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양한 계층이 성장할 수 있었고 이제 경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등 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게 되었다. 하지만 한계는 무엇이냐? 탕평정치가 가능했던 이유는 영조랑 정조가 겁나 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케이? 왕이 셌기 때문에 신하들은 그냥 숨죽이고 가만히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정조의 아들은 너무 꼬맹이였기 때문에,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이제 탕평정치는 전부 다 실패하게 되었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 탕평정치를 하던 왕이 휘두르던 권력을 일부 왕의 외가 친척들이 휘두르려고 했던 안동 김씨가 등장하는 이제 드디어 그 최악의 태도 정치가 시작되게 됩니다. 오케이? 왕을 중심으로 왕 근처에 있는 외가 친척들, 왕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신하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태도 정치가 이 다음 페이지부터 시작하게 돼요. 자, 질문. 여기까지 이해 안 된다 하면 질문하세요. 이해 다 됐으면 이응하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 할게요. 자, 질문 있는 사람은 남고 나머지 다 나가도 됩니다. 말했어요. 과탐실 걔들 오늘 학교 와야 돼요. 과탐실. 빠이빠이. 질문 있으면 남으세요.